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안 하셨나요? 저쪽에서 아니요가 들렸는데 저도 아침을 간단히 먹습니다. 주로 이제 누룽지에 그 물에 풀어가지고 죽처럼 간단히 먹고 오는데요. 아침은 드시고 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해요. 자, 저는 동국대학교 생태계 서비스 연구소 그 동국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지금 있고요. 생태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박홍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도시 환경의 변화와 정원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보았는데요. 도시 환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도시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녹지, 뭐 산림, 도시숲 같은 산림, 정원을 활용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시흥이겠죠. 예. 여기는 도창동이라고 합니다. 도창동인데요. 보시면 옆에 산림이 있고 정 가운데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를, 그러니까 주변에 산림이 있고 가운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곳들이 이 수도권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먼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데요. 남양주시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저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지가 묶여 있으면 주변으로 다 산림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 주변 산림을 둘러싸고 있는 도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고 주변에 산림이 생긴 걸까요? 아니죠. 산림이 있는 자리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수도권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산림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시의 환경이 주변의 자연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킨다라는 얘기죠. 이 핸드폰 요즘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옛날에 쓰셨던 분, 좀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좀 얼리 어댑터 분들은 좀 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언제쯤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90년대 초 빠르게 쓰신 분들은 그 핸드폰 나온 PCS부터 쓰셨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변화가 생겼죠. 일단 키패드가 없어졌습니다. 키패드가 없어졌고요.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두께도 많이 줄어들었고 사람이 나와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핸드폰이 나오면 새로 사고 망가지면 새로 사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핸드폰의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린 거죠. 명확하게 핸드폰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핸드폰에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게 언제부터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현대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람의 생활 습관까지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핸드폰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핸드폰이 점점 작아지면서 높이도 작아지고 두께도 작아지고 키패드도 없어지면서 터치가 되는 핸드폰을 바뀌고 요즘은 또 이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이 액정이 휘는 핸드폰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영화에서처럼 홀로그램이 나오는 핸드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쓰셨죠? 이 어르신분들 운전 많이 하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거는 저도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썼던 삼성 알라딘 컴퓨터 같은 386, 486 컴퓨터거든요. 이것도 어느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 도로 지도는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고요. 이 덩치 큰 핸드폰은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패드 같은 소형화된 컴퓨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언제 바뀌었는지 인지하지 못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파악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시나브로라는 말씀 아시죠? 시나브로라는 단어 무슨 뜻인가요? 네, 강의 자료에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인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시나브로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이 어르신분들 하시는 담배, 그렇죠? 담배 이름 중에 시나브로라는 담배가 있죠. 왜 시나브로라고 붙였을까요? 담배 이름을.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흙이 되어 버린다는, 하늘로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시나브로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나브로가 원래 뜻이 이제 부사로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변화하든지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이 그래프는 뭘까요? 강의자를 보지 마시고.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낸 걸까요? 지금 1957년부터 2007년까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뭔가 300에서 380까지 지금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일까요? 혈압이요? 우리 인간의 혈압, 스트레스가 점점 바뀌니까 공기의 오염도 뭔가 안 좋은 것 같긴 하죠. 자꾸 증가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구촌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시대라고 많이 하죠. 뭐 저탄소 녹색 성장, 뭐 생태도시, 녹색도시, 뭐 여러 가지 녹색이라는 컨셉으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시작하게 된 이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곳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그래프에는 2007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 한 380 ppm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450 ppm이 되면요, 전 세계 동식물이 20에서 30%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2012년 오늘 날짜 몇 ppm일까요? 390. 얼추 390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전 세계의 평균적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곳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에 있는데 저번 달에 400 ppm이 넘었다고 뉴스가 났어요. 400 ppm이 넘었다고 뉴스가 났는데 지금 300 보면은 한 57년, 불과 한 50년, 60년 사이에 거의 한 80 ppm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00 ppm에서 450 ppm 남은 건 50 ppm입니다. 그러면 한 60년 만에 80 ppm이 올랐으면 50 ppm은 뭐 한 40년? 5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 속도는 훨씬 빠를 겁니다. 과거보다요. 그럼 450 ppm은 제가 보기엔 금방 옵니다. 100년도 안 돼서요. 그럼 그때 되면 정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전 세계 동식물의 20에서 30%가 멸종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그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산화탄소 문제도 사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체감이 안 되면 사람들은 인지를 못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고 우리가 숨 쉬는데 지장이 있나요? 조금 더워지긴 하죠. 지금 매년 여름은 극단적으로 더워지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는 거죠. 똑같이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환경도 아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350 ppm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350 ppm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증가하는 추세를,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장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가운데 변화의 힘보다 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변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If a frog jumps into 네. a pot of boiling water, it jumps right out again because it senses the danger. To a pot of lukewarm water that is slowly brought to a boil will just sit there and it won't move. It'll just sit there even as the temperature continues to go up and up. If a frog jumps into a 네. pot of 이 동영상의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개구리가 펄펄 끓고 있는 물에 갑자기 뛰어 들어가면 뜨거움을 감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약간 미지근한 상태에서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그때 서서히 부글부글 끓게 하면 자신이 개구리가 인지를 못하고 죽는 거죠, 그냥. 그게 이 미미한 서서히 변화하는 변화의 힘이라는 겁니다. 인지를 못하면요, 저희가 죽어가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도시의 환경 변화입니다. 자정 능력이라는 뜻이 있죠. 뭘까요? 셀프 퓨리피케이션 카파시티. 한자로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번쯤 그쵸? 그쵸? 셀프 스스로 자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처럼 스스로 독소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해하거나 이렇게 제거하려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 환경에도 나타납니다. 지구 환경은 스스로 신압으로 서서히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치유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하는 환경의 어떤 안 좋은 변화들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정 능력이 발휘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오염이 되죠. 왜 그럴까요? 자정 능력이 있는데 왜 환경은 오염이 되는 걸까요?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범위로 너무나 많은 독소와 인위적인 악 영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치유하기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가 되고 이게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고 악화가 되는 거죠. 이분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강의자를 보지 마시고. 네, 이분은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혹시 아세요?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1962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DDT라든지 살충제, 농약에 대한 생물학적인 피해를 굉장히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널리 확산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 책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운동이 붐업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살충제를 뭐 밭에 뿌렸는데 뭐 어떤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뿌려보고 여기저기 다 뿌려봤는데 동물도 죽고 뭐 곤충도 죽고 사람한테 영향이 가더라. 그 전에는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DDT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살충제 농약 그냥 쓰는 거지 뭐 사람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간과하고 있다가 이분이 뭔가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불만제로 보듯이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불만제로 보면 저희가 그렇구나 정말 위험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한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발간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다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책이고요. 이 그림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바다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저기 육지인 것 같죠? 이 검은 건 뭘까요? 그렇죠, 기름입니다. 태안 원유 유출 사고의 위성 사진이에요. 당시에 2007년에 있었던 삼성 1호와 허베이 스피리토가 충돌을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선이고요, 배고요. 이거는 홍콩의 배입니다.
홍콩의 배와 삼성의 배가 부딪혔어요. 무슨 사유로 어떻게 부딪혔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어쨌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태양군 앞바다에 약 원유 7만 배럴이 유출이 됐습니다. 7만 배럴의 양이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육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면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어장 약 한 8천 헥타가 오염이 됐죠. 그때 막 물고기들 죽고 뭐 조류들 다 죽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여기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대학 3학년 때 같아요. 대학 3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갔었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이곳에 지금 해양 생태계가 많이 회복이 됐죠. 지금 많이 걷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원유가 유출되기 전까지는 약 100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지금 관광도 많은 부분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속을 파보면 아직도 오염 상태가 심각하고요. 냄새가 나고 토양 깊이를 파보면 아직도 그 기름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려면 100년 정도가 흐른다라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로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진을 보시면 이 돌같이 생긴 것들이 다 기름 덩어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 새가 기름에 덮여 있는 사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셨겠지만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기름을 걷어내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때도 사실 봉사활동 하러 갔었는데 그 기름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 바위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막 닦아내는데 그냥 잠깐 닦아내는데도 그 독한 기름 냄새 때문에 막 어지러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막 응급차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어지럽다고 해서 치료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기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독한 건데 그것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바다에, 해안에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또랑 같은데 뭔가 하얀 걸 이렇게 덮어놨죠?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이 기름관이 아니고 이제 어디서 유출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흡착을 시키려고 흡착포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미군 기지의 기름 유출 사건을 나타낸 건데 군산 미군 기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참 많죠. 그 중에서 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 동안 미군 기지를 통해서 발생된 환경 오염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건 되는데 그 중에 77%가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해요. 수도권 지역에만 35개소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 소파 협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죠. 미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군산 미군 기지인데요. 파보면 달라요. 지금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본 건데 흙 색깔이 다르죠.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농민이신데 한심한 표정으로 씁쓸하게 쳐다보고 계신 그림입니다. 이것처럼 미군 기지의 어떤 환경 오염 사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에 있고요.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네, 약수터입니다. 여기는 약수터인데요. 제가 왜 약수터 사진을 올려놨을까요? 도심 지역의 지하수 오염 사례로 약수터를 좀 올려놔봤어요. 지금 이 지역은 청계산에 있는 천수샘 약수터의 사진입니다. 근데 요즘 약수터를 많이 애용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약수터 많이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아프세요. 지금 전국에 약수터가 4천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300여 개가 먹는 물 음용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먹으면 아프세요. 그게 30%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따지면 30%인데 서울시로 따지면 45%가 약수터는 있는데 물이 잘 나와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45%가 돼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엔 그냥 뭐 약수터 없어도 그냥 계곡 가서 물 떠먹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설을 구비해 놔도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도심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청계산의 원터골 약수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국과 이게 시 차원에서 먹으면 아프시니까 안내문을 해놔요.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 뭐뭐뭐 해가지고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습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응용 부적합 경고문을 붙여놓습니다. 옛날 같으면 참 보기 상상도 못할 것 같은 광경인 것 같아요. 약수터 물 먹으라고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서울 도심에 전 뭐 관악산, 뭐 청계산, 북한산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맞아요. 우면산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사진인데요. 굉장히 심각했죠. 2011년에 굉장한 비가 왔습니다. 우면산이 산사태가 났죠. 그래서 지상 3층 높이의 토사가 들이쳤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는 자동차고 뭐고 그냥 다 난리가 났었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복구를 해놔서 뭐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수로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보기가 좋지 않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만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망가지면 자연은 훼손된 자연은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토양에 대해서 얼추 개념을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양은요, 학술적으로 암석이 큰 돌이 풍화가 돼서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체죠. 그리고 물과 대기 환경의 중간 위치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총체적인 균형. 자연의 우리 지구촌의 자연 환경이 총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토양입니다. 근데 이 토양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있다라는 거죠. 풍화작용은 쉽게 말해서 큰 돌덩어리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고 해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토양이 되고 식물을 기르고 있는 산림이나 흙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풍화작용으로 얼음에 의한 풍화작용이 있습니다. 돌이 틈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물은 얼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틈 사이로 비나 어떤 눈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있다가 겨울이 돼서 얼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서 그게 갈라짐이 더 커져서 큰 돌덩어리가 깨지고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수목에 의한 풍화작용이 있습니다.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 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림에 가보시면 굉장히 어떤 절사면에 막 돌밖에 없는데 소나무가 멋진 자태로 잘 자라고 있고 햇빛이 강하게 장렬하는 곳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능선부에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인데 이 돌 틈바구니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굉장히 억척스러운 나무인데요. 이 소나무에 의해서도 돌들이 깨지고 저기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발견되기 쉽지 않은 현상인데요. 이 바람에 의해서 이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바위를 계속 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찰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으로도 이 큰 돌덩어리들이 토양으로 풍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의 실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물이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 큰 돌이 작은 돌로 깨져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수백 년간 이러한 작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반암들 아주 큰 암석 덩어리들이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것들, 그 다음에 더 작은 것들, 더 작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가 밟고 지내는 대지, 흙, 산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토층과 심토층까지 식물 뿌리가 안착을 해서 식물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래나 찰흙 같은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이 표토층이 식물 생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희가 산림에서 토양 분석을 합니다. 토양 분석을 왜 하냐면 식물들이 생육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생육이 불안정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때 원인을 찾을 때 토양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기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자는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을 채취를 하는데 채취하는 층은 이 표토층입니다. 저희가 이 표토층의 토양을 떠서요.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이화학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이 표토층에 굉장히 다양한 무기물들이 있어요.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생장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어떤 수분 함량까지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토층에 있는 상태가 이 식물 생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원을 꾸미실 때 이 표토층을 아무 흙이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토층에 대한 고려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식물이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토층이 식물 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토양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기반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식물의 배지, 식물이 자라는 그 토대가 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서식하게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역사를 담은 그릇.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얘기죠. 역사를 품고 있어요. 굉장히 이 토양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재료, 건축, 의학. 여러분 흙집 짓죠. 황토 가지고 뭐 흙집 짓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료가 되고요. 저희가 뭐 시멘트나 건축물 할 때 공구리 칠 때도 이러한 토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어떤 토양 성분의 좋은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의학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소 저장고. 토양에 굉장히 많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탄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층에 축적되어 있는 탄소를 굉장히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습지에 있는 그 이탄층이라는 것은 이제 습지 이 물가에 있는 어떤 좀 이제 일반 산림에 비해서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진 토양인데요.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습지에 있는 토양이 머금고 있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 습지에 있는 토양의 탄소가 자꾸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탄소 배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토양과 흙이 기후 변화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어떤 산림, 나무 심기라든지 어떤 뭐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이런 것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토양에 머금고 있는 탄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각계각층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과 폐기물의 정화조. 토양은 여러 가지 그 틈바구니가 많잖아요. 공극이라고 하는 그 틈이 많아서 다양한 어떤 영양 물질과 물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기 써 있죠. 수자원 함양. 물을 머금고 있는 그게 지하수가 되겠죠. 그리고 동식물 유체 분해자.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들어가게 되죠. 흙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석고처럼 있는 게 아니고 분해가 되죠.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이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도 땅에 묻혀서 분해가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분해되고 순환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양, 즉 흙은 생태, 그리고 우리 인간,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인문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식물 생산의 토대가 되죠. 이렇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텃밭, 그리고 어떤 산림에 있는 큰 나무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라려면은 반드시 토양이 필요하고요. 생물 조정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 저장고,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열 저장고는 이렇게 뜨거운
뜨거운 열이 아니고요. 에너지를 뜻하는 건데요. 이 토양이 에너지를 머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열 에너지 들어보셨죠? 땅이요. 우리 대기처럼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물 저장 기능. 비가 내리면 그 많은 비가 어디로 갈까요? 다 흙 속으로 들어가야 이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나 분해자에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질 정화 기능. 땅으로 들어가면서요. 오염된 물도 어떤 여과나 어떤 미생물 분해 과정을 통해서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깨끗한 거예요. 이 심층수일수록 물이 깨끗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이 정화 기능 때문에 물이 깨끗한 거죠. 그리고 오염물질 정화 기능. 오염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물체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정화된다라고 여러 가지 학계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식물체가 흡수하거나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 보존 기능. 이 토양 속에도 대기가 있어요. 우리 대기 중에는 질소, 산소가 대표적으로 크게 있죠. 질소가 약 한 79%, 산소가 약 한 21% 있는데 토양에도 정확한 대기처럼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이 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들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죠. 토양은 무기물이 약 한 45% 정도 되고요. 유기물이 5%, 물이 25%, 공기가 25%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기물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암석이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생기는 것들이에요. 암석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뭐 철, 마그네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화학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어로 된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기물은 낙엽이나 가지, 뿌리, 그다음에 우리 어떤 동물의 사체, 어떤 분뇨 등이 토양 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생기는 유기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에서 7% 정도 함유가 돼 있고 이것이 식물 생장과 토양 생물의 그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식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유기물을 가지고 토양의 비옥도라든지 수분 보유력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 이것들에 의해서 이 어떤 토양의 건강성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양의 공기, 토양 속에는 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100% 차 있지 않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엔 이 공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N2 질소를 말하고요. O2 산소를 말하죠. 질소와 산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 수분입니다. 토양 수분도 유기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식물 생장에요. 토양에 물이 너무 많아도요 식물이 죽고요. 토양에 물이 너무 없어도 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토양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토양의 보수력에 의한 잔류, 토양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 영양 성분의 용해. 이 말은 토양 수분에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가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식물은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물을 통해서 흡수하거든요. 그 물에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을 흡수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죠. 우리가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듯이 식물들도 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얼마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토양 수분과 어떤 공기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가득 차 있죠. 지금 토양 공극의 빈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포화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점점 물이 빠지죠. 여기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하수 고갈의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토양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하수 개발, 온천, 뭐
여러 가지 농업 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발이 많겠죠. 먹는 물도 있고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지하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물 생장에 악영향이 끼치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에 이 물이 빠지게 되면서 지반이 내려앉게 돼요. 지반이 내려앉고 토양이 푸석푸석해지면서 점점 토양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것처럼 물이 너무 많아도 안 좋겠지만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자연 상태는 이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적당히 물이 빠질 대로 빠지고요. 식물 생장이나 자연에 적합하게끔 물이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물이 더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양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이 들어와야 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물 양에 대비해서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약수터 오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22%가 약 15억 명이죠. 흙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약 15%, 22%가 흙집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흙집에서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다들 현대식 아파트에 살고 계시군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그러면 산촌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요. 이런 흙집을 짓고 싶어서 제가 직접 지으려고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해가지고 좀 배우고 있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흙을 바르는 건데요. 어떤 망사천에다가 흙을 넣어서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쌓아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쉽게 우리가 모양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이쁘진 않아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흙집 그 제작 기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을 하는 업체도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흙집이 굉장히 왜 곽광을 받을까요? 현대에 와서 왜 흙집을 그렇게 너도나도 지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흙 냄새도 나고 또 왠지 자연과 함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시멘트보다 낫겠죠. 우리 인간이 요즘 저 새집 증후군 얘기 많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로 이루어진 어떤 자재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흙집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흙집도 잘 지으셔야 하는 게 이 원료가 되는 흙, 황토 이런 것들이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재료를 잘 공수해 오셔야 돼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황토에서 라돈이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해요. 라돈이 뭐냐면요. 방사능 물질입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옛날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옛날 그 어떤 환경적인 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건설을 할 때 그 지하철 내부에서 라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라돈을 없애려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방이라든지 지하 건축물에 가면 라돈이 많이 나옵니다. 방사능 물질로서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토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황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흙집이 만들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러시면 이 재료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도 이렇게 흙집에 살고 있는 세상이 왔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는 기르진 않지만 나중에 산촌에 가면 개도 흙집을 지어줄까 합니다. 이 제비집이죠. 대표적인 그 어떤 흙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말벌집이에요.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거 호반새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호반새는 흙집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흙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집을 짓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뒤늦게 흙 속에 살려고 하지만 이미 자연의 여러 생물들은 흙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견지명인가요? 아니면 똑똑한 건가요? 아니면 본능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본능은 흙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네, 지렁이 배설물입니다. 지렁이 배설물의 사진인데요. 어떤 그 지렁이는 여러 가지 유기물과 흙을 같이 먹죠. 같이 먹어서 그 어떤 지렁이는 소화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을 같이 먹고
막 혼합을 해서 영양분을 잘게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할 건 흡수하고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같이 먹기 때문에 배설물도 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렁이가 먹기 전에 흙과 먹고 나서 배출된 흙이 굉장히 성분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비옥한 흙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과 막 뒤섞여 가지고 으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유형한 물질들이 이 흙 속에 흡수되기 쉽도록 바뀌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지렁이는 죽어서 영양소를 남기게 되는 거죠. 똥도 영양소가 되고요. 죽어서도 대부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 됩니다. 지렁이가 그거 또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내는 흙을 또 먹을 수 있어요? 뭐 바로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먹진 않아도 그 배출된 흙이 다시 어떻게 자연 생태로 돌아가서 좀 다시 원형의 흙이 되면 또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겠죠. 이 사진은 뭘까요? 이게 지금 밥입니다. 왜 사람들이 밥을 가지고 지금 먹질 않고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밥길 내는 농부의 사진인데요. EBS 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 밥이 담긴 양파자루나 이 삼나무 상자에다가 밥을 넣고요. 구덩이 속에 놓고 보시는 이 종이를 한번 덮어요. 종이를 한번 덮고 나뭇가지를 한번 올린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맨 땅에다가 그냥 밥을 깔아요. 이렇게 김밥 깔듯이 이렇게 쫙 깝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 밥이 삭겠죠. 곰팡이가 생겨요. 이 곰팡이가 생기는 밥을 싹 수거를 해옵니다. 싹 수거를 해와서요. 설탕을 넣고 막 버무린 다음에 가만히 두면요. 이 설탕에 의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배추 그 절이듯이 물기가 싹 빠지거든요. 그럼 그걸 잘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그걸 물과 적당하게 혼합을 해서 비료로 쓴다 그래요. 예, 비료로 씁니다. 예. 술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술 먹으면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을까요? 흙 속에 깔았다가 죄 받아요 죄. 옛날에 그 저기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주죠. 그렇죠. 이 밥을 사실 이제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는 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밥을 뭐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면 상한 밥이나 뭐 이런 걸 쓰겠죠. 뭐 적당히 먹지 못하는 밥을 쓸 텐데 그 밥을 깔거나 흙 속에 넣어둬 가지고 그거를 삭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밥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밥 속에 토양에 좋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많잖아요. 식물 생장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밥으로 이사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밥이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썩고 곰팡이가 피면서 삭게 되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적당히 어떤 정제 과정을 통해서 비료의 원재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과 섞어서 자연 친화적인 비료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료를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의 원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 제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토양 속에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고스란히 밥 속에 들어와서 그 밥을 다시 토양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마다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나쁜 환경의 토양 속에 이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처럼 농부들에게 이런 원시 상태의 토착 미생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농진청에 흙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토양 환경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작물 재배 적지 해가지고 61개의 작물, 과수, 채수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농경지 화학성, 뭐 그러니까 논밭 과수원 등으로 구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양의 이화학적인 성분 그리고 토양의 특성, 물리성이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뭐 토양 분류는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전국적인 그 지도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시음을 봤는데요. 일단 뭐 샘플러
작물 재배 적지로 일단 선택을 했고 과채류, 그다음에 고추 해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시흥시, 뭐 모랑동, 뭐 이렇게 산현동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녹색 부분이 고추를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작물, 61개의 작물들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기르고 싶은 작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땅이, 이 땅이 적합한가를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우리 시흥시도 자신이 꾸미고자 하는 정원이나 텃밭의 토양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사용 처방하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논, 밭, 뭐 과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선택을 하고 작물 유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작물을 선택을 하시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토양의 pH라든지 유기물 함량, 뭐 여러 가지 무기물의 함량이 어떤지를 기입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끔 적당한 적절한 최적의 비료의 종류와 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고 뭐 전문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뭐 전문가도 마땅히 없어요. 그러면 이 흑토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사전에 보여드렸던 그 토양 환경 지도를 좀 참고를 하시거나 이 비료 사용 처방을 체험하시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참고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